예, 안녕하세요. 부천시 청년공감 강연을 하게 된 장재호입니다. 세금 수업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제가 초대를 받고서 청년분들 많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오늘 강연할 게 조금은 어려운데요. 그래도 내용이 생각보다는 재미있고요. 숫자들, 통계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치고는 생각보다 좀 재밌으실 거고요. 한 30%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런 정보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30%만 얻어가셔도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세금을 통한 탄탄한 사회연대 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세금을 통한 사회연대,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길게는 2시간까지, 짧게는 1시간 반에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북이라는 것은 저기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있었는데, 방산기업이라는 것은 옆에 전투기 있지만 무기를 만드는데요. 무슨 목지국가에서 무기를 만드느냐, 독재국가에서 사북을 해서 팔기도 해요. 국가가 한 단독으로 자기들만의 단독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5나라밖에 없습니다. 임직원도 12,000여 명이 되고 굉장히 글로벌 첨단 대기업입니다. 사북의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조립하는 조립공인데요. 24년 정규직으로 근속을 했어요. 월 급여가 27,000크로나라고 이 사람이 밝혔어요. 27,000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더 당시에는 한 430만 원 정도 됐고요. 지금 한 연료는 한 370만 원 정도 되고, 스웨덴 국내에서 27,000크로나라는 급여가 스웨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정도예요. 한국의 평균 임금은 약 한 3,500만 원 정도로, 월급으로는 300만 원, 약 300만 원. 한국의 평균임이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스웨덴의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는 저 프랑크스 씨가 24년 정규직으로 근속을 했는데 평균 임금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함을 여기서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을 비교한다면은 현대자동차의 23년차 정규직으로 보면 되겠죠. 연봉이 1억이 된다 그러죠. 평균 임금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정도예요. 한국 평균 임금에. 좀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고, 어떻게 애들은 어떡하고, 출산율도 높은 나라인데 애들은 어떨 것, 학비는 어떨 것이며 좀 희한합니다. 프랑크 씨가 스웨덴 공장 노동자 임금은 거의 비슷하고, 또 자기는 이런 근무 여건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 나왔어요. 이 청년도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청년인데요. 스카니아에 다니는 나이가 27살 정도였고요. 스카니아 정규직으로 6년 근속한 친구예요. 스카니아는 글로벌 트럭 기업이죠. 청년은 월급여가 26,000크로나라고 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했어요. 사브항공이 23년차 정규직 아저씨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1,000크로나 정도 차이가 나요.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이 친구도 아무튼 평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효세율로 27%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1억 정도 급여를 받아도 실효세율 한 13%, 14% 그러거든요. 거의 3억 이상 벌어야지 실효세율이 20%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평균 정도 급여를 받는데 실효세율이 27%라고 얘기를 해요. 세금이 한국에 비해서는 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자기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는 거의 급여가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문제 없고 월급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 나라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거는 제가 스웨덴 통계청에서 임금 자료를 뽑은 겁니다. 전체 노동자의 18에서 24대 가장 청년층 급여가 제일 낮을 때가 21,400크로나, 그다음에 가장 급여가 높은 45에서 54세가 가장 급여가 높을 세기죠. 이 최고와 최저, 한국으로 치면 청년 세대와 586의 급여, 평균 급여의 차이가 1.45배예요. 한국은 3배 넘거든요. 청년층과 장년 세대가 급여 차이가 나긴 하되 그렇게 크진 않은. 그다음에 아까 사브항공과 스카니아가 말이 다큐멘터리 사실인지 한번 보려면은, 오른쪽에 전자장비 조립과 기계조립 전북 연령대에 대한 급여 차이가 청년 세대하고 가장 많이 적게 받는 청년 세대와 가장 많이 받는 장년 세대의 급여 차이가 최고와 최저와 최고의 배수가 1.16배, 1.05배 차이가 적게 나고 있어요. 굉장히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적게 나고 있어요. 스웨덴의 민간부문 사무직을 보면 여기는 전문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급여 차이가 여기는 더 납니다. 전체 노동자나 공장에 비해서는 급여 차이가 더 납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때 나왔던 가족 중에 하나예요. 이 젊은 부부는 남자가 아까 스카니아 소개해드렸죠. 스카니아의 생산 라인의 작업 반장이에요. 26살 어린데, 학교 그냥 일반적인 중고등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스카니아 직업학교에 들어갔어요. 7년 동안 스카니아 직업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스카니아 직업학교를 대신 갔고, 지금 스카니아 직업학교에서 자기 중고등학교를 가는 대신에 먼저 거기서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급여가 단순한 아까 스카니아 6년차 정규직 친구보다 급여가 더 높습니다. 아까 스카니아 6년차의 단순 생산직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26,000크로나였는데, 이 작업반장 31,800크로나로서
급여가 차이가 나죠.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좀 더 높아서 실효세율이 30% 정도 됩니다. 뭐 이 친구가 인터뷰에서 이 생산과장 친구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세금이 꽤 높긴 한데 혜택이 많아서 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풍족하진 않다 그래요. 평균보다 한 22% 정도 더 많이 벌고 한국으로 치면 한 연봉 4천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연봉 4천 정도 받아가지고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안정감을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풍족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평균적인, 굉장히 자기가 다수인 스웨덴의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옆에 부인이 있죠. 7년 동안 맞벌이를 했다 그래요. 맞벌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 오른쪽에 자가스택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스웨덴도 이렇게 중년에 구입을 합니다. 이 스카니아 본사가 스웨덴에서 좀 외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저 외진데라 집이 싸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하여튼 외진데라도 자기가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외진데서는 자격증을 굉장히 어릴 때도 굉장히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 시간이라고 표시돼 있죠. 한국에서는 주 52시간제가 뭐 너무 짧은 거 아니냐 120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선진국가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가들은 40시간은 법적으로는 40시간이고 실제로는 이 노사협약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주 40시간 이하로 합니다. 아무튼 짧게 맞벌이고 짧게 일한다는 거 기억해 둘만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5주의 법정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름에 스톡홀m 같은 데 가보고 뭐 헬싱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코펜하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가보면은 절반 정도는 상가가 다 닫았다 그러잖아요. 휴가를 가가지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 아주 그 외부에서 복지병원을 요구를 많이 할 때는 스웨덴 국민 전체가 쓴 그런 병가 휴일이 유급 병가 휴일이 1억 일에 달했던 적도 있어요. 1억 일에. 그때 출산율도 보면 올라갔더라고요. 아파서 병가 휴가를 써야 되는데 아무튼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병가를 많이 쓸 때. 세계 행복 보고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 뭐 세계 행복 국가의 순위. 그런 행복 국가를 선정을 할 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가능한 최악의 삶, the worst possible life를 0으로 놓고 최상의 삶, best possible life를 10이라고 놓았을 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강연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 질문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질문에서 과거서부터 최근까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실 거예요. 아까 제가 행복국가의 순위 그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점 만점 기준이니까 국가의 평균이 있겠죠. 맨 왼쪽 줄은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평균이에요. 파란색들이 지금 북유럽 국가들인데 파란색 표시는 게 덴마크가 1등, 핀란드가 2등, 스위스는 3등, 노르웨이 4등 뭐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 줄은 2017에서 19년 좀 최근만 좁힌 건데요. 그게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줄과 그 다음 줄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따로따로 구별해서 본 건데요. 2020은 코로나에 있는 해인데 그 캐나다가 좀 떨어진 거 외에는 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독일이 좀 올라가는 게 있고요. 벨기에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만족하는 사람들은 되게 만족을 하는데 불만족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거랑 달리 저기 어떤 자기 삶의 질에서 양극화가 좀 이루어진 나라예요. 자, 이제 좀 오른쪽으로 가시면 표준편차라는 게 나오죠. 오른쪽으로 가시면 표준편차가 있어요. 표준편차가 2005에서 2019년 장기 평균이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줄에는 표준편차는 2017에서 2019 코로나 유행을 제외한 평상시의 표준편차인데요. 표준편차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 평균은 각 점수들의 이게 합을 내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표준편차는 그 점수들이 얼마나 평균과 떨어져 있느냐, 즉 얼마나 삶의 질의 격차가 심하느냐 사람들이. 표준편차가 크다면은 이 점수의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과 만족한다는 사람이 양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평점이 그냥 단순한 평점이 높은 나라들이 표준편차도 거의 대부분 다 좋게 나옵니다. 표에서 맨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사이좋게 좀 따라다녀요. 점수들이 안 좋은데요. 평점도 안 좋고 표준편차도 안 좋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자, 이 표의 제목은 OECD 우수 사례와 한국의 주요 지표 비교인데요. 북유럽 4개국 뽑았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와 스위스 뽑았고요. 그리고 한국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는 아까 표에서도 보셨지만 삶의 질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종류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북유럽은 세금도 많이 내고 뭐 복지도 많이 하고 이래서 선진국 아니야? 뭐 그것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그럼 항상 세금도 많이 걷고 복지도 많이 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스위스는 한국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스위스보다 조금 더 냅니다.
스위스 그렇게 세금 적은 나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적은 나라고. 그래도 스위스 아까 설명드리 보셨지만 굉장히 좋잖아요. 뉴질랜드는 북유럽처럼 세금 많이 내는 나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양이 한 OECD 한 평균 정도 돼요.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고용률을 먼저 비교할 텐데요. 고용률을 보시면 한국은 66.6%, 다른 나라들은 70% 중반, 스위스 같은 나라는 80%까지도 가는데 한국은 66%, 고용률 OECD 하위권이에요. 잘된 성공적인 복지 국가는 고용률이 저렇게 높습니다. 이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한국의 남성의 고용률은 75.9%고요. 이것은 핀란드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한국의 남성은 단순히 고용률만 보면은 남성의 고용률이 낮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여성의 고용률은 지금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57.2%가 뜨고 있거든요. 이거 OECD 꼴찌거나 꼴찌에서 두 번째거나 항상 이런 숫자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여성의 고용률이 70%대가 넘어가요. 이거 여기서 뭔가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을 한번 나라별로 한번 빼보면은 북유럽 국가들 육아, 지금 임신 중에서 육아 말고는 거의 다, 진짜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그 차이가 18.8%예요. 북유럽 국가들은 3에서 5인데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가 3에서 5인데 한국은 18.8%. 이것도 역시 OECD 제일 크거나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아래에는 D9-1 D9/1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금 격차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임금 격차가 작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한국부터 보시면 3.9배, 이거 한국 옛날에 막 4배 넘어갔는데요. 많이 줄여가지고 3.9배까지 줄였어요. 뭐 북유럽 국가들은 2.1, 2.6, 2.5, 2.6 해가지고 한국의 절반 정도죠. 한국의 절반. 임금 격차가 작은데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을 해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회라는 거예요. 임금차의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저임금 비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임금을 제일 전부터 가장 높은까지 이렇게 쫙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임금보다 3분의 1을 못 받으면은 중위 임금보다 3분의 1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저임금이라고 정의라고 저임금 비율을 매기는데요. 한국은 이게 19%, 역시 OECD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좀 우수나라, 덴마크나 뉴질랜드나 스위스의 저임금 비율을 보시면은 한국의 절반 수준이죠. 한국의 남성의 저임금 비율은 12.1%로서 핀란드보다 비슷합니다. 핀란드가 12.9, 한국 12.1이니까 핀란드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성의 저임금 비율을 보시면은 한국이 30%, 한국이 뭐 거의 20년째 이거 한국이 OECD 꼴찌 달리는 통계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걸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직장을 나가는 사람 중에서도 저임금 비율이 OECD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성별 중임은 여성의 중임금과 남성의 중임금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거 남성의 중임금이 100이라면 여성의 중임금은 66이다. 남성이 100을 벌 때 여성은 66만 원밖에 못 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통계를 잘못해서 간 것이고, 어쨌든 이것도 한국의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를 심각한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의 규모는 지금 GDP 대비 세금의 격차가 커질수록 세금을 기업으로부터는 국민으로부터 많이 걷는다는 뜻이죠. 북유럽 국가들은 40을 넣으면서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25%가 떠 있는데요. 오른쪽에 한글 보시면 GDP 세금이 25%인데 지금은 27%, 8%까지 갑니다. 스위스보다 조금 더 세금을, 스위스가 27%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세금을 더 걷는 정도예요. 저세금 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죠. 북유럽이 고세금 국가라면은. 뉴질랜드는 세금이 한 31%, 북유럽보다는 한참 작고 한국보다는 좀 더 많은데, 한국이나 스위스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저게 50 평균 정도 세금 됩니다. 뉴질랜드 스위스라는 고용 문제, 노동 문제, 성별 노동 문제, 성별 노동 격차 문제 이런 거를 잘 해결하면서 북유럽 방식이 아니더라도 세금과 복지를 많이 얻고 막 복지를 많이 하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닌데도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복지 규모는 세금의 규모에 따라서 복지 규모에 영향을 받겠죠. 스위스와 한국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스위스 한국이 세금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지 규모가 스위스 한국이 좀 저렇게 차이가 나요. 한국은 세금도 적은데 좋은 나라에 비해서 그 세금을 복지에 많이 못 쓰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얼마나 복지가 나가느냐 그 비율을 보시면은 한국도 저것도 계속 꼴찌 두 번째 하는데 한국은 40% 정도. 근데 우수 국가들은 60% 전후인 거죠. 이런 세금과 복지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고용 문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통계적으로는 더 중요하죠. 이제 정부 부채는 한국이 정부 부채가 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정부 부채 근데 통계적으로는 한국 정부 부채가 굉장히 낮은 나라고요.
사실은 부채를 늘릴 때는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라는 1, 2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는 복지는 대표적으로 보육이 이제 사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사회 서비스는 현금 다 현금은 일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보육,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도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좀 양로시설을 많이 보잖아요. 노인 서비스도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년분들 혹시 국영 직업 훈련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장애인분들, 장애인의 거동을 도와주고 외출을 도와주고 이런 게 다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한국은 그런 게 거의 없는 수준이라 장애인분들 거리에서 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다 사회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다 일자리죠.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4분의 1, 5분의 1 이러니까요. 5점 몇 이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안 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조 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1은 직업 훈련을 제외한 모든 사회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 1이고요. 사회 서비스 1에다가 직업 훈련을 포함하면 사회 서비스 2입니다. 좋은 나라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기반으로 좋은 나라를 만든 나라가 북유럽 스타일이에요. 한국의 10년 저출산 예산을 150조를 북유럽 국가들은 1년에 사회 서비스에 넣는 거예요. 1년에. 집안의 어떤 수발을 들고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성이 무슨 직장에 어려움을 갖는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북유럽 국가들이 OECD에서 가장 낮은 남녀 고용률 격차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게 더. 청년 실업률 덴마크 한국 비슷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 노동 여건, 고용 여건, 노동 시간, 노동 강도, 그다음에 가정의 문화, 가사 분담 뭐 이런 것들 또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시댁 문화 뭐 이런 거 이제 다 해결이 돼야지 여성 고용 문제, 전체 고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뉴질랜드, 스위스 출산율 나쁘지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당연히 한국보다 당연히 훨씬 높아요. 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하는 걸 우리가 북유럽 방식이라도 잡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말들을 요약을 한 것이고요. 근본적인 문제의식, 세금을 늘려야 하나, 제가 2번 항목의 효율적인 수비라고 써놨는데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금 수업 책에서 좀 설명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사보험이라든지 세금은 OECD에서 제일 적게 낸 저세금국가지만 우리가 사보험은 OECD 1등을 내요. 사교육비도 한국이 OECD 1등이죠. 전월세 보증금이 한국 1년 예산보다 전월세 보증금이 훨씬 많습니다. 저 사보험 부분 무슨 사교육 부분 전월세 보증금에서 아주 일부만 우리가 세금으로 내주면은 우리가 북유럽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고요. 구조를 잘하면은 경제적인 면, 자기 가정의 소비 면에서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어떤 세금을 내고 많이 내는 게 좀 효율적인 소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근데 고세금 고복지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고세금 고복지 사이에 이 고관심이라는 키워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는지 잘 안 돌아가는지, 자기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치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시다시피 저 나라들은 집 투표율이 높은 나라인데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투표율이 80% 넘는 나라인데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도 그렇게 높아요. 지방선거도 통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듣는 사례로도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 도덕성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죠. 정치 선진국이죠. 그 나라들이 정치 선진국이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세금 고복지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구조는 경제 성장에 높은 삶의 질에도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가 계속 꾸준히 복지는 규모 이런 것보다도 그 세부 내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쭉 드렸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왼쪽 줄은 인커펙시리 릴레이트라는 복지 통계인데요.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오른쪽 가운데 줄에는 Other Social Fallacy Areas라는 복지 통계가 있는데요. 저건 뭐냐면은 쉽게 이해하시면 기초생활복지, 가장 극빈층 복지인 것이죠. 오른쪽 줄은 이 두 가지 복지 통계를 복지금을 합한 거예요. 그 숫자는 GDP 대비고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많은 복지를 해주는구나. 좋은 나라고. 맨 밑에 보시면 한국하고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좀 맨 위로 올라가시면 파란색으로 된 나라들 북유럽 국가들인데요. 파란색으로 된 나라 북유럽 국가들인데 취약계층 복지 정말 많이 합니다. 삶의 질 높은 나라들이 국민 전부의 삶의 질이 높고 그 삶의 질의 차이도 적은 나라들이 취약계층 복지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세금 이야기할 때 간접세가 너무 많으면 저소득세가 안 좋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간접세 다 똑같이 내는데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간접세가 정말로 그렇게 안 좋은 것이냐?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제일 왼쪽 줄은 이제 삶의 질 평점 이제 높은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 줄은 이제 표준 표제가 작은 나라들, 좋은 것이죠. 그 오른쪽에는 표준 VAT 세율이 있어요. 표준 VAT 세율은 우리 부가가치세 세율, 한국이 10%잖아요. 그런데
삶의 질 좋은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똑같이 세율이 한국보다 2배가 되기도 하고. 자, GDP 대비 소비세가 그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건 GDP 소비세는 이 간접세를 얼마나 많이 걷느냐. 그 한국 당연히 적게 걷는 나라. 뭐 덴마크나 핀란드 이런 나라에 비해 뉴질랜드 이러면 절반 수준이죠. 하위 40% 계층에서 현금 복지가 얼마나 가느냐, 배분이 얼마나 가느냐 높으면 좋은 거겠죠. 뭐 호주 같은 나라 높아요 보니까. 호주가 복지를 많이 하는, 세금을 많이 걷거나 복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소득층한테 배분을 좀 많이 해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질 높은 초록색 국가들이 노동 연령층에 배분적으로 많이 해주고요. 그럼 한국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저소득층한테 하위 40% 노동 연령층한테 복지 배분이 적게 갑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아주 적게 가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저거는 배분율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실제로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복지의 규모가 되게 작으면은 실제로 얼마 주지를 못할 테니까 배분율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금액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주느냐. 한국은 하위 40% 노동 연령층 한 10조 원 정도 줍니다. 하위 40% 노동 연령층 현금 복지가 한 10조 원 정도 가요. 한 10조 원 정도 가는데 좀 이상한데 핀란드 같은 나라는 거 7배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는 복지가 굉장히 허술한데요. 굉장히 허술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간접세가 적게 가는 나라잖아요. 부가세 적게 가는 나라잖아요. 부가세를 적게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가세를 간접세를 많이 내더라도 저소득 복지를 탄탄히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집하고 관련된 통계들이에요. 집하고 관련된 통계들인데 이거 보시면은 자산 불평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한국에서 자산 불평등이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자산 진입에서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금융 국가들의 진입에서 굉장히 높다고 나와요. 미국과 더불어 자산 진입에서가 높다고 나옵니다. 한국은 이 자산 진입에서가 여전히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OECD에서는. 물론 당연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는 막아야죠. 근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인생 망했지 나라가 망했지 그건 통계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아요. 우선순위는 자산보다는 고용, 노동 이런 게 우선순위가 더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된 거죠. 예, 거의 끝에 달달했고요. 이거는 제가 재미삼아 넣은 통계예요. 재미삼아. 조세저항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 노르웨이 같은 나라, 핀란드 같은 나라 조세저항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이게 그 조세저항의 정도가 분야별로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의료와 건강이라든지 뭐 노인 지원이라든지 초중교육이라든지 뭐 아동가족 지원 이런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는데요.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좀 찬성을 좀 하는데 저 밑에 보시면은 공공부조 있거든요. 기초생활복지, 공공부조 기초생활복지인데 그다음에 주택수당 이건 한국에는 없는 건데 역시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스웨덴 국민들이 세금이 늘어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줄이죠. 좀 웃기는 통계인데요. 중앙 및 지방 행정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나기를 원하느냐, 줄어들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았을 때 증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감소를 원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중앙 및 지방 행정이 공무원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웃기더라고요, 이 통계가.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행정의 선진국이잖아요. 정치의 선진국이고 한국보다 훨씬 행정이나 정치가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세금 더 늘어나는 건 원치 않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암울하게 했네요. 오늘 아마 강의를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면대면으로 하면 조금 더 쉬운데 표만 보시고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30에서 50% 정도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본다면은 저거 잘못된 건데 원래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건데 그 정도만 돼서도 좀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연 마쳤을 때 긴 시간, 거의 2시간 동안 이 긴 시간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금 수업의 장재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